안녕하세요. 이제 첫 화죠. 지난번에는 프롤로그로 찾아뵀었고, 이번에는 내가 생각하는 게임 개발론 그리고 게임 디자이너의 역할이라는 걸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러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거는 그냥 제 경험이랑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거지. 사실상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팀마다 또 다 다르고요. 그렇다 보니 누구의 말이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면 왜 그런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서 어, 하나하나 이렇게 짚으면서 이건 뭐다, 이건 뭐다, 이건 뭐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릴 테고 그다음에 좀 많이 분산될 것 같아요.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커다란 하나의 그런 제가 생각했을 때 게임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구나라고 하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게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보자면 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회사마다 다 다를 수는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그냥 제가 경험했었던 것 중에서도 이렇게 잘 안 됐던 때도 많아요. 이렇게 안 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좀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빌드를 이런 식으로 묶어야 된다. 어, 빌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그 결과물을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묶어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EXE로 실행 파일을 이렇게 실제로 빼내는 거를 이제 그 빌드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프로토타입 빌드, 알파 빌드, 베타 빌드,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릴리즈라고 하는데 릴리즈는 뭐냐면 개발이 이제 다 끝났으니 해제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릴리즈 단계가 끝나면 이제 라이브 서비스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우선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때 제가 경험해봤을 때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핵심 코어 멤버들만 가지고서 프로토타입을 일단 뭐 만들어요.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우선은 우리가 어떤 컨셉으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뭐 모니터 컨셉이라고 저는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러니까 즉 뭐 기본적인 UI라고 해도 그 UI에 메인 프레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MMORPG로 치자면 뭐 HP 바랑 뭐 캐릭터 아이콘 같은 경우가 뭐 좌측 상단에 있고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UI에 정말로 그 메인 UI 항상 보여지는 그런 거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그 배경에 대한 컨셉, 그다음에 캐릭터 컨셉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좀 화면 내에서 보여지는 것, 그런 것도 이제 그 프로토타입 때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굉장히 프로토타입은 제가 경험했을 때는 속도 위주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효율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는 다 차지를 하고 어, 당장 지금 만들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최소화. 그러니까 이 최소화의 뜻이 뭐냐 하면 잡다한 건 아무것도 안 붙여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만 붙이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게요. 우리가 뭐 만약에 디아블로 3 같은 핵앤슬러시 게임을 만든다라고 한다 그러면 최소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수렴되냐면 그러니까 작은 몬스터들 있잖아요. 핵앤슬러시 느낌을 내려 그러면 한 명이 다수를 쓸어버리는 느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몬스터들이라고 하고 그럼 몬스터 개체 한 두세 개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스킬 같은 경우도 그냥 다 쓸어버리는 스킬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보여주고 싶은 것만 최소화해서 리스트업을 하고 그것을 위주로 그냥 이제 막 코딩을 해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는 뭐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빼고 뭐 공격력은 뭐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변수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당장 돌아가는 걸 만들어요. 네, 그래가지고서 프로토타입을 한 다음에 프로토타입 빌드를 내죠. 그리고 이 빌드를 가지고 플레이를 해보면서 이 게임이 괜찮겠다.
뭐 아니면 뭐 무슨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보자. 그러면 이제 프로토타입 기간 동안 이제 뭐 수정할 거 수정하고 역시나 속도 위주로 빨리빨리 이제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찾는 거예요. 뭘 찾냐 하면 우리 게임의 어떤 아이덴티티 그런 걸 이제 찾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찾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알파 버전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뭐 버전에 대한 명칭은 회사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경험했던 거에서는 프로토타입이 끝나면 이제 알파 버전, 그러니까 알파 빌드를 준비를 해요. 근데 알파를 만들 때부터는 제가 여기도 이제 그 네모 표시를 해놨는데 저는 이 알파랑 베타 요 기간이 이제 그 게임이 이제 그 개발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들어가는 게 우선은 규격화라고 되어 있는데 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 규격화라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게임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에서 봤었던 그런 느낌을 가장 잘 살리려면 개체 수는 몇 마리가 최대치고 그렇기 때문에 뭐 3D 게임이다 그러면 뭐 폴리곤을 몇 개를 써야 되고 뭐 보는 한 화면에 뭐 몇 개를 넣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텍스처는 몇 장을 쓸 거고 텍스처 한 장의 크기는 얼마고 뭐 이런 등등등 요런 이제 그 제약들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제약이라고 보기 힘든 게 결과적으로는 이 제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뭐냐면 그 게임의 퍼포먼스 자체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뭐 프레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이 제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이제 그 굉장히 효율적인 처리가 효율적인 걸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제약이지 사실상 제약은 아니고 일종의 약속이에요. 그 규격이라는 게 좀 그런 뜻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뭘 하냐면 또 정규화라는 걸 하는데 좀 굉장히 데이터적인 이야기긴 한데 어떤 뜻이냐면 자 예를 들어 보자고요. 캐릭터가 아이템을 들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프로토타입 때는요. 뭐 아이템 들고 있겠지. 그 아이템에 뭐 공격력도 붙을 수 있고 뭐 옵션도 붙을 수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알파 단계에서는 정규화 과정을 하는데 그 추상적인 걸 어떻게 정규화하냐면 자 그럼 아이템이라고 하는 개체가 있고 아이템이라고 하는 개체가 가질 수 있는 그 속성이 무엇이 있는가 라는 식으로 이제 쭉 나눠요. 그러면은 이제 뭐 그래 공격력이 있다. 그러면 그럼 아이템이라고 하는 개체는 공격력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겠네 속성을. 오케이 그럼 공격력. 그 다음에 옵션도 가지고 있어. 그럼 옵션은 뭐 여러 가지 가질 수 있겠지. 그럼 옵션은 가질 수 있는 리스트로 만들고 이 옵션 리스트의 인덱스를 참조를 해서 아이템에다가 박으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하나의 개체가 어떤 속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만들어 놓고 요게 이제 그 이 나열된 거를 쭉 보면 요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데이터베이스 형식이 돼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조율을 하는 거죠. 아이템 개체라고 하는 건 요런 기능들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요런 규격화랑 정규화가 되면 이제 팩토리 체제에 돌아갈 수 있어요. 팩토리 체제가 뭐냐면 이것도 뭐 팩토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뭐 실제로 뭐 생산 체제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근무했었던 환경에서는 팩토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공장처럼 어떻게 만들지 이제 정규화가 되고 규격화가 되면 만들면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실질적인 생산에 돌입된다라는 이제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하나의 개체가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그 데이터에 조립을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만들어지는 게 이제 첫 번째 빌드가 이제 알파예요, 그게.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알파 단계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게 이제 맵이죠, 맵 그리고 몬스터 뭐 이런 것들. 근데 뭐 그런 게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장르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그 장르에 맞는 알파에 포함해야 하는 스펙은 어디까지냐. 뭐 이런 걸 이제 그 장르에 맞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저는 이제 보편적인 이제 그 오픈월드 MMORPG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공간이 있어야 돼요. 맵. 그러면은 맵을 구성할 때에도
이제 뭐 결국에는 맵 위에 올라가줘야 되는 오브젝트들도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맵이라는 게 뭐냐면 갈 수 있는 지역도 있고 가지 못하는 지역들도 있고 뭐 이런 걸 다 일일이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다 타입으로 분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맵 타입 맵 데이터에서 좀 가장 기반적인 게 뭐냐면 타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타일 형식으로 만드는 게임도 있고 아닌 게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타일 기반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이 타일을 발라요. 그럼 이 타일의 사이즈도 이제 정해야 되겠죠. 규격화에 포함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일을 다 바르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셀, 갈 수 없는 타일, 갈 수 있는 타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르는 어떤 그런 툴이 있어야 되겠죠. 타일도 배치하는 것도 포함해서요. 그러면 필요한 게 맵 툴이잖아요. 이제 알파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맵 툴을 이제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보통 맵 툴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경험했던 대부분의 회사에서 맵 툴은 있어요. 분명 반드시 있었었어요. 근데 없이 개발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없이 할 수도 있겠죠. 저도 전에 어떤 회사에서는 그냥 엑셀 가지고 01, 01, 01, 01 이런 식으로 0에 갈 수 있는 지역, 1이 갈 수 없는 지역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만들어 본 적은 과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도 이제 맵 툴을 만들긴 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이제 공간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들, 캐릭터, 몬스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하겠죠. 그럼 캐릭터 개체가 가질 수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몬스터가 가질 수 있는 정보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몬스터랑 캐릭터가 이제 움직이는 정보들. 캐릭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내가 조작하는 거니까 뭐 특별히 AI나 뭐 이런 부분들은 필요 없겠죠. 근데 요즘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것처럼 플레이어가 뭔가 자동으로 뭔가 한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 AI도 심어줘야 되겠죠.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규격을 맞추고 정규화해서 뭐 이게 다 이런 가장 난장 토론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단계이기도 하고, 이 알파 단계가. 그래서 이때 대부분의 것들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알파빈들은 이제 막 뽑으면서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단계마다 일단 기본적인 최적화는 어느 정도 하는데요. 총체적인 최적화, 그러니까 그 완전 최적화 단계는 이제 주로 이제 베타 단계,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해요. 그래서 베타 단계에서는 뭘 하냐면 팩토리 체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최적화, 뭐 옵티마이즈라고 하는 데도 있고 최적화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폴리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때깔을 예쁘게 꾸민다 그러죠. 이제 기존에는 이제 더미로 이제 작업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UI 같은 경우는 알파 단계에서는 이제 시안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위치를 이렇게 잡아 놓고, 나중에 이제 베타 단계 이제 들어갈 때 실제로 이제 뭐 이펙트나 관련된 이펙트나 막 이런 거 다 넣어 가지고서 더미 이미지를 이제 덮어 쓰는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폴리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예쁘게 이제 꾸미는 거예요. 만들어 놨던 것. 그래서 베타 단계에서 이제 저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리고 그치, 이 이야기 해야 되겠다. 베타 단계에서는 좀 요런 이슈도 있어요. 뭐냐면 한 두 번 정도 겪은 일인데, 최적화를 하다가 보면 발생하는 이슈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거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겠는데, 이미지를 좀 더 줄여야 되겠는데, 뭐 이런 식의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큰일이 나죠. 왜냐하면 다 그렇게 이미 만들었는데, 그럼 이 이미지 리소스들을 다시 그러면 또 다 다른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제 예전에 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이거 이미지 처리 너무 애매하다, 좀 더 줄이자. 그래가지고 이미지를 자르는 그 툴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가 미안해서 이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가 만들어준 이 툴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스프라이트로 이제 저희가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스프라이트도 이해를 못하실 수 있으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스프라이트가 뭐냐면,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그냥 이제 그러니까 뭐 장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특정한 시간을 이제 통해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이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이라 그러면 이미지가 굉장히 많겠죠. 여러 개의 장이 하나의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니까, 장수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했었던 프로젝트에서는 이 애니메이션, 이 스프라이트가 있는 그
색이 있는 정보, 그러니까 즉 이미지만 담겨 있는 정보만 딱 잘라내는 그 툴을 클라이언트가 만들어줬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툴을 이제 그러면 이거 내가 다 자를 테니까 이제 그래픽 쪽은 그래픽 쪽 이제 폴리싱 작업 관련된 거 해야 될 거 많으니 그래픽 쪽 그 진행하시고 제가 그냥 밤에 남아서 이거 그냥 어차피 툴 돌려놓고 집에 가면 되는 거니까 잘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줬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기획자로서 좀 게임 디자이너로서 예쁨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게 그런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거,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그 넘기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작업을 하게 하고 좀 짜잔하고 귀찮은 일을 이제 좀 가져오는 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요, 저는 이런 게. 그래서 최적화 단계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빈번히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알파 단계, 베타 단계 거치고 나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뭐 평가를 하겠죠. 이 정도면은 뭐 이제 해봐도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열리냐면 보통 클로즈 베타라고 하잖아요. 1차 클베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릴리즈예요. 릴리즈. 개발 단계가 이제 그 해제 개발 단계가 끝나고 이제 해제해서 배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릴리즈 단계를 거쳐서 다시 또 이제 여기로 들어오겠죠. 베타. 뭐 문제 사항이 있다. 그럼 이제 수정 사항이 있다. 그럼 고쳐야 되는 거. 요걸 이제 뭐 반복을 하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라이브 서비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스팀으로 내는 게임이다. 그러면 릴리즈가 이제 그런 거죠. 얼리 액세스 있잖아요. 예. 배틀그라운드도 지금 원래 얼리 액세스로 나왔죠. 예. 실질적인 서비스 이전에 이제 그 배포하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릴리즈하고 라이브 서비스 단계는 이제 그 개발은 아니고 이제 개발은 끝났고 이제 좀 유지 보수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좀 기획자들의 포지션이 좀 달라지죠. 다른 팀들의 포지션도 좀 달라지고 뭐 어떻게 하면 뭐 이미 최적화나 뭐 이런 건 다 끝났으니까 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뭐 이런 것보다 이제 그 유저 데이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분석을 하거든요. 저희는 어떤 걸 분석하냐 하면 데일리 액티브 유저 DAU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이제 받아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데일리 액티브 유저의 레벨 분포 같은 것도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레벨대 구간에서 이탈이 심하며 뭐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리텐션율이라고 해서 다시 재접속하는 거 그런 것도 보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저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어떤 구간에 어떤 부분을 업데이트해야 되겠다. 뭐 이런 좀 대응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하죠. 그리고 유저들이 이제 그 재화가 얼마나 쌓여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컨텐츠 소모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컨텐츠 소모 대응을 하고 업데이트 주기를 만들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좀 개발이라기보다도 서비스를 좀 유지하는 단계예요. 라이브 서비스는. 그래서 저는 좀 이때는 유지 보수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총 이렇게 5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아마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지망생이나 이제 그 신입 분들이실 테니까 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채용 공고를 보면 개발 초기 단계부터 런칭까지 경험해본 사람 우대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좀 많아요. 채용 공고 보면은 그 이제 우대 사항에 그게 많은데 그게 이제 뭐냐면 요 프로세스를 이제 다 겪어보신 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한 요 정도로 네 만들어지는 과정은 좀 요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는 데도 있겠죠. 예. 제가 경험했던 건 그냥 대부분 다 이런 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과정을 봤으니 그 제가 생각하는 게임 개발, 그러니까 게임 개발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게임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딱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냥 저는 팀 미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팀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들하고 일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게임 디자이너라고 하는 역할이고, 그러니까 나의 롤이랑은 굉장히 달라요, 다른 사람들. 예를 들자면 이제 저랑 같이 하는 팀원에 이제 보통 세 개의 이제 파트들이 있죠. 게임 디자인, 그다음에 게임 프로그램, 그다음에 그 아트, 예, 그러니까 그래픽 쪽 하시는 분들, 이 세 가지 부류인데 다 달라요.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그래픽 디자인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이 작품에서 이제 그 룩적인 완성도예요. 룩, 그러니까 보이는 거.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제가 경험해봤을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이 작품이 내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가를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픽 디자이너분들은 작업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눈으로 가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겪어봤을 때는 좀 생각이 어떤 식이냐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일단 1차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를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가진 기술로 감당할 수 있나? 이거 내가 구현할 수 있을까? 라는 식의 이제 스탠스가 조금 강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기엔 좀 뭐 보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 게임 프로그래머들은 좀 프로그램 파트 뭐 얘기만 하면 다 안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상하게 프로그래머들하고 좀 많이 친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좀 그분들을 이해하는 게 조금 더 편했거든요. 왜냐하면 제 전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전 지망생일 때 이제 저는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 맵 에디터로 이제 스크립트 써가지고서 그 윤주변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가 좀 납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유즈맵 만들 때도 내가 아는 트리거면은 그냥 만들 수 있는데, 내가 못 찾는 트리거면은 어떡하지? 근데 이거 내가 만약에 돈 받고 일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진짜 난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내가 잘 아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 보니 전 좀 프로그래머들이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 좀 그분들은 좀 보수적인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서비스되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서비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에서, 우리가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내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프로그래머 분들을 뭐 비판하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제가 겪었을 때 좀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프로그래머들하고 더 많이 친했던 성향이 좀 있고, 예.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이야기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프로그램에서는 안 되는 거 없다라고. 네, 이제 단 이제 뭐 시간이나 아니면 뭐 자원의 문제가 좀 있을 뿐이지.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배워보니까 뭐 시간의 문제이지 어떻게든 비벼보면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획. 기획은 제가 보기엔 전 기획자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기획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 스스로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프로그램은 어려워서 안 하고 그림은 못 그리니까 근데 난 게임은 좋아.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그래서 기획자에 대한 기억이 좀 안 좋은데, 그러니까 뭐 제가 만났던 기획자들만 좀 그런 경향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모든 기획자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기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보통 그런 명확한 게 없어요. 그래픽 디자이너처럼 그런 명확한 입장도 없고, 프로그래머처럼 그런 명확한 스탠스도 없어요. 그래서 기획 같은 경우가 좀 가장 난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팀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게임 개발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이 입장이나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생각하는 방향 뭐 이런 걸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거랑 다르다라고 한다 그래도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 사람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기획자가 그 게임 개발 단계에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그 조율이랑 타협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자가 제일 잘해야 하는 것. 개 중요. 네, 개 중요해요, 진짜. 조율하고 타협. 그리고
그 게임 개발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뭐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회사에, 그러니까 우리 팀원들의 어떤 그런 능력들에 따라서 난이도는 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자들을 중요시하는 게 왜 그러냐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게임이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아세요. 왜냐면 해봤으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채용 공고에도 있다는 그 우대상, 그러니까 즉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이 프로세스를 다 겪었던 분들을 이제 우대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거를 경험해 보면 이런 이 조율과 타협이라는 걸 몸에 밴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알파 과정이나 베타 과정에서 저 진짜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렇다 보니 요런 게 이제 그 어느 정도 되면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게임 개발이라는 건 결국엔 팀 미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좀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게임 개발을, 그러니까 런칭 경험이나 아니면 게임 개발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결국엔 사람이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하느냐 뭐 이런 거. 그래서 근래에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그 말도 맞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시는 형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게임 개발에서 인력 세팅이 60% 되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인력 세팅만 잘 돼도 60%는 이미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만큼 제가 생각하는 게임 개발이라는 건 정말로 팀 미션이에요. 팀 미션.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망생 분들하고 이제 그 신입 분들이나 이제 연차가 이제 한 2년차 미만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왜 게임을 만들려 하는가?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러니까 결국 회사를 들어가려는 거잖아요. 프로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게임을 만들려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회사에서 만드는 게임이라는 건 내가 과거에 했었던 패키지 그런 같이 완성도가 높은, 그리고 작품성이 있는 것이겠지? 라고 저도 지망생 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에 있는 대한민국 게임 회사들을 좀 부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냥 이제 좀 냉정하게 현실을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저런 어떤 그런 좀 하나의 세계관이나 어떤 잘 짜여진 어떤 그런 하나의 게임, 그다음에 감동의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는 그런 작품성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요즘에 회사에서 만드는 이유는 생존으로 귀결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생존으로 귀결되는데, 어떤 생존이냐면 기업의 생존이요. 그래서 저도 업계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인데, 회사가 잘 되고 우리가 먹고 살고 막 그러면 나도 예술하고 싶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블리자드처럼, 뭐 블리자드의 와우나 아니면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런 것들은 항상 표현하는 게 예술이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도 예술 하고 싶다. 회사가 잘 되면 먹고 살만하면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근데 실제로 괜찮아져도 예술한다고 시도하시는 분들은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뭔가 정말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멋진 아이디어고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아이디어고, 그래서 내가 이걸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어떤 그런 기업에다가 내는 것보다, 요즘에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업에서 뽑으려고 하는 신입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 생각이고 제가 그 제 주변에서 들어봤을 때,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회사에서 쓰는 방식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에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엑셀 잘 쓰고
VBA 잘 다루고 그리고 엑셀 수식 잘 알고. 그러니까 신입에서는 좀 저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신입 포트폴리오를 이제 보통 추천을 해준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엑셀로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를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엑셀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는 이제 제 다음 화에 자기 기술을 만드는 법에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걸 가지고서 하고, 또 요즘에도 많이 쓰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유명했는데 역기획서라고 하는 거. 저는 사실 이거 많이 반대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역기획이라 그러면 뭐 무슨 뭐 세븐나이츠라는 게임의 뭐 어떤 동료 시스템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 역기획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목적. 그래서 왜 이걸 분석하고 이걸 왜 역으로 이렇게 해야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선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신입분들의 역기획서를 좀 받아보면 그런 부분들은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있는 걸 그냥 분석해 놓은 거예요. 있는 시스템을 분석해 놓은 거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조금 안 좋은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게임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업계에 들어오는 시작부터 아예 그런 가능성을 배제해버리는 그런 느낌? 솔직히 카피캣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역기획서 써와라 뭐 이런 식인 거는요. 그래서 전 좀 그때도 많이 반대했어요. 한창 유행할 때에도.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저런 것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기술을 가지고 그냥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라는 거였죠. 아무튼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게임 회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생존이랑 매출의 극대화를 위해서 하다 보니 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포인트를, 그러니까 지망생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포인트를 조금은 바꿔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멋진 게임은 그냥 내 걸로 이렇게 두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도하시면 되시고, 지금은 이제 그 프로라고 하는 어떤 이 업계에 들어오실 때는 포커스를 이제 좀 저도 이런 말 드리기 좀 죄송스럽고 좀 불편하지만,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조금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이제 좀 취업에 좀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제가 보기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매출을 많이 나고 있는 뭐 리니지 M 같은 거를 플레이 해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그 본인의 기술로, 그러니까 지금 엑셀로 표현할 수 있는 걸 표현해 보시는 거가 좀 이제 그 요즘 세대에 좀 유리한 포트폴리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포트폴리오. 네. 그래서 왜 게임을 만들려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지망생분들을 위해서 조언인데, 그냥 이제 생각부터 조금 바꾸시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망생일 때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쩌는 내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들어가야지라고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포커스를 이제 조금 이렇게 선회를 하시면 좀 더 괜찮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획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좀 김포프님의 포프TV 중에서 이제 불쌍한 기획자라는 걸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여기서도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포프님의 불쌍한 기획자, 이거는 꼭 보셔야 돼요, 진짜. 왜냐하면 그래야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아니다. 여기서 뭐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까 불쌍한 기획자라고 하는 이 에피소드를 꼭 봐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포프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임 프로그래머나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지망생들은 뭔가 좀 뚜렷한 어떤 그런 목표나 뭐 이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대부분 아는 것 같은데, 게임 기획자를 지망하는 사람들도 상담을 해오는데 그분들하고 얘기해보면 게임 기획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지망생들도 게임 기획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라는 걸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일단 첫 시간이니까 이건 꼭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갈게요. 더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경험하고 제가 봤던 이제 그 게임 기획자의 어떤 그런 구분을 이야기한다면, 일단 시나리오 라이터가 있고요. 말 그대로 그냥 CM의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퀘스트 디자인을 해요. 정말로 퀘스트요. 그리고 시스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를 들자면 뭐 맵 시스템이나 뭐 AI 시스템이나 뭐 이런 코어한 거. 그다음에 요 분들이 할 때도 있지만 아예 그냥 분할되어 있을 때도 있어요. 뭐냐면 밸런스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좀 수치적인 거. 뭐 경험치 테이블에 이제 실제 값을 입력하는 거랑, 그다음에 뭐 전투 영상 공식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관련된 변수들, 예를 들어서 이제 공격력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연산 공식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이템에 실제로 값을 어떻게 넣는지 이제 그런 수식 같은 걸 이제 만드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레벨 디자인이라고 하는 정말로 맵이나 공간을 이제 디자인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텐츠 디자인인데요. 뭐냐면 쓰는 용어가 좀 다른데, 어떤 분들은 뭐 길드 컨텐츠도 뭐 컨텐츠 디자이너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 몬스터 컨셉 뭐 이런 몬스터 컨텐츠 만드는 사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도 회사마다 팀마다 달라요. 컨텐츠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어떤 게 시스템 디자인이고 어떤 게 컨텐츠 디자인이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혼용하는 케이스가 좀 많더라고요. 저도 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건 아직까지도. 정말로 팀마다 다르니까. 이제 기획자들은 좀 이런 구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단계마다 역할이 다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프로토타입 때는 컨텐츠 디자이너나 뭐 밸런스 디자이너나 뭐 퀘스트 디자이너 뭐 없죠. 보통은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뭐 PD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시나리오 쓰고, 가장 기본적인 레벨 디자인도 그냥 직접 해요. 레벨 디자이너도 이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있었던 게 보통은 시스템 디자인 하는 사람, 예. 프로그래머랑 가장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 시스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분들은 결국 프로그래머로 가더라고요. 예. 제가 아는 분 중에 전직하신 분이 지금 3분 계세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로 전직하신 분이. 예, 그만큼 시스템 디자인은 좀 프로그램 사이드예요. 그래서 프로토타입 때에도 보통 시스템 디자이너들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할을 이야기하자면 프로토타입 때는 그냥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속도전이고 뭐 이렇다 보니까 뭐 있는 사람 가지고 이제 돌리면 돼요. 이제 알파에 들어오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협상을 하게 돼요. 컨텐츠 디자인도 알파 때는 글쎄요. 알파 때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레벨 디자이너는 이때 맵툴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죠. 그쵸? 제가 이제 그 알파 때 이제 그 맵툴을 이제 그 만든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알파 때 죽어나는데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보통 이제 기획팀에서도 제가 겪어있을 때 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면 좀 잘 모르거나 어려운 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시스템 디자이너한테 이제 넘어가요. 예를 들자면 이제 맵툴 이거 해야 되는데, 레벨 디자이너가 맵툴 관련된 이제 그 설계를 하면서 데이터를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하다가 막히다가 이제 클라이언트랑 이야기해서도 잘 이야기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찾아가는 게 시스템 디자이너한테 가서 이제 뭐 누구누구 씨 뭐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조언을 구해요. 그래서 시스템 디자이너들은 진짜 알파 때 진짜 갈려 나가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처리해 줘야 되고, 실제로 이제 프로그래머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조율하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사실상 그 팀에서도 클라이언트 그 프로그램 직군하고 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픽 디자인 쪽에서도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를 뽑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펙터들이나 애니메이터들 같이 이제 최종적인 이제 그 리소스를 마감하는 사람들, 이미지 단계가 아니라 파일 단계에서 마감해주는, 그러니까 즉 데이터 단계에서 마감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프로그래머 분들하고 좀 많이 친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알파 때에는 좀 시스템 디자이너들은 좀 많이 힘들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베타 단계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갈려 나가요. 예. 베타부터. 왜냐하면 이 밸런스 디자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가 하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술적인 거랑 체감적인 거는 달라요. 예, 그래서 야 산술적으로는 다 맞는데 플레이를 해보니까 계속해서 이 느낌이 안 맞는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DPS를 다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DPS는 다 똑같이 이제 설계를 해놨는데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면 뭐 스킬이나 뭐 어떤 판정에 의해서 DPS가 달라지는 경우도. 그러니까 DPS는 같지만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클래스가 좀 더 좋은 그런 현상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다 일일이 체감해 보면서 이제 수치를 또 조정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밸런스 디자인 같은 경우는 베타 때부터 이제 뭐 갈려 나가요. 그 이 사람들은 영원히 갈려 나가요. 이때부터는. 예. 저는 요쪽의 사람인데 시스템하고 밸런스를 계속해서 한 이것만 한지 거의 한 4년 됐죠. 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시스템 쪽이었었고, 예. 처음에 입문은 시나리오로 입문했어요. 예. 저는 이제 밖에서 있을 때 이제 만화 시나리오를 썼었거든요. 세이클럽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요. 그래서 시나리오 라이터로 들어와서 시스템하고 이제 밸런스 쪽을 했었죠. 그래서 단계마다 이렇게 좀 기획자들이 좀 이제 포지션이 되는 게 좀 달라요. 그리고 베타부터는 이제 컨텐츠 디자인도 갈려 나가죠. 예. 고민해야 될 것들도 많고요. 컨텐츠 디자이너들은. 그래서 게임 기획자의 역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율과 타협.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그 기획자로서 소통 능력,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기획자 채용 공고에 항상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 다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보셨을 거예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거 다 보셨을 거예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게 사실 뭘 의미하냐면 저거예요. 조율과 타협을 의미해요. 다른 파트랑 조율하고 타협을 잘하냐. 예. 뭐 고집생 기획자라는 건 진짜 같이 일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이제 동료 기획자 중에서도 이제 그 고집생 기획자가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야, 그 좀 왜 그걸 굳이 그렇게 집착하고 고집 부리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게임 개발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팀 미션이라고. 예. 그렇다 보니까 한쪽이 그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건 누가 봐도 고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게임 개발은 사실상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좀 운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운빨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인복이 좀 있어야 돼요, 진짜로. 이상한 사람 만나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게임 디자이너의 역할은 이렇게 좀 이제 시기마다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이제 그 주로 업무하는 이 주 직업군마다 좀 이제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냥 그러니까 시나리오 라이터랑 퀘스트 디자이너는 게임 시나리오 쓰고, 그다음에 게임 내 퀘스트 데이터 제작, 그리고 대사도 이 사람들 쓰죠. 그러니까 NPC 대사 있잖아요. 그리고 시스템 디자인이랑 밸런스 디자이너들은 그냥 뭐 코어한 것들, 코어한 시스템, 예를 들자면 뭐 AI나 그리고 뭐 이제 뭐 맵 시스템이나 전투 시스템 같은 것들이고, 밸런스 디자인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밸런스예요. 숫자 놀이. 이거 내가 너무 밸런스 디자이너인데 밸런스 디자이너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나? 그냥 수치 설계. 좀 더 있어 보인다. 숫자 놀이보다. 그래요. 그래서 밸런스 디자이너들은 경제까지도 다 잡아요. 네. 레벨 디자인은 말 그대로 그냥 공간 설계고요. 몬스터 배치 뭐 이런 것도 레벨 디자이너가 보통 해요. 네, 보통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제 경험이니까 아닐 수도 있죠. 컨텐츠 디자이너들은 뭐 그냥 컨텐츠, 예를 들자면 몬스터 만들기, 그다음에 뭐 아이템 만들기 등등. 네, 그렇습니다. 네, 요런 좀 역할들을 가지고 있네요. 요런 롤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게임 디자이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한다 그러면 좀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셔야 되겠죠? 게임 디자이너의 이제 그 최종 테크트리가 PD or PM인 것 같아요. 이러다가 뭐 본부장님이 되고 이사님이 되고 사장님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저런 업무를 하시고 연차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팀들도 생기고, 뭐 자신을 이제 따라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제 뭐 창업도 해보시고,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편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게임 기획자 지망생 분들에게, 그러니까 디자이너 지망생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인데요. 게임을 하는 거랑 게임을 만드는 거랑 달라요. 네. 그래서 자기가 게임을 하는 걸 만드는 것을 확인을 하세요.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게임 개발자는 비추천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심이에요. 게임을 하는 거랑 게임을 만드는 거랑 좀 굉장히 다른데 그걸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 게임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투자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만약에 게임을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게임을 만드는 거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게임을 만드는 게 지망생일 때는 뭐 이걸 그럼 어떻게 분간하냐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시간을 더 많이 쓰는 사람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게임을 만드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게임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만들어야지,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르죠. 그분들은 아마도 프로게이머나 뭐 이런 걸 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편을 마치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뭐냐면 결국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잘 찾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프로그램은 어렵고 그림은 못 그리고 그런데 게임이 좋아서 게임 기획을 하고 싶어요라고 그런 케이스들이 진짜 좀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도 봤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분들은 정말로 업계를 위해서도 업계에 들어오시면 안 되는 분들이세요. 네.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게임을 하는 걸로만 만족하시면 되죠. 왜 게임을 만드시려고 하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게임을 정말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게임을 만드는 쪽을 하셔야죠. 연구를 하셔야죠. 저도 제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진짜 아주 어릴 때는 만드는 게 어떤 수단이 있는지 몰라서 그때는 제가 게임을 하는 거에 시간을 진짜 많이 썼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글 쓰는 시간이 게임하는 시간하고 좀 비등비등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스타크래프트 맵 유즈맵 에디터를 이제 만지고 워크래프트 월드 에디터를 안 뒤에는 오히려 에디터를 만지는 시간이 게임을 하는 시간보다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뭘 하시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좀 확실하게 아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게임을 하는 걸로 하시면 되고 게임을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업계에 들어와야 된다 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도 그냥 이제 제가 경험한 제 개인적인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사실상. 너무 많은 회사들도 있고 너무 많은 팀도 있고 너무 많은 프로세스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기엔 좀 이랬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은 이제 조금 자기 기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게임 디자이너가 자기 기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